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떨어졌대. 근데 내 상가는 월세가 잘 들어와. 그러면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10년 후에는 1억 3,157만 원 정도가 되고 네. 20년 뒤에는 3억 9천 정도가 돼요. 근데 드라마틱한 건 25년 후부터예요. 6억이 넘어가요. 30년이 되면 9억이 넘어가요. 오늘 고령화 시대에 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법을 예. 두 가지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가 건물 없이도 건물주처럼 예. 월세 받는 ETF가 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월세형 ETF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을 나눠주려고 그러면 현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ETF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의 원천이 뭐냐.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기업들로 모아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통신주 같은 SK텔레콤이나 KT라든가 LGU 플러스 같은 것들이 배당 수익률이 현재 5에서 7%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KTNG 담배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고배당 주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모아놓은 ETF가 있으면 분배금을 주면 그 원천은 배당금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리츠,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리츠인데 그 리츠를 묶어놓은 ETF가 있거든요. 리츠 ETF. 거기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그럼 거기서 원천이 뭐가 되냐면 부동산 임대료가 월 분배의 원천이 되는 거고 채권형 펀드 같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월 분배형이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좀 올랐으니까 이런 것은 채권은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모아서 내가 나눠주는 거니까 원천이 이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파생 상품을 이용해가지고 매월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많이 나와 있는 이 원천이 뭐 배당이라든가 이자라든가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커버드 콜 혹은 이 네 가지 섞습니다. 혼합형으로 섞어서도 만들고 이런 것들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 지금 많이 생겨난 게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죠. 현금 흐름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좀 마음이 좀 편해요. 안정감이 좀 있죠. 아무래도 좀 가격이 떨어져도 배당금이 들어오면 또 줄 거니까 보상이 되죠. 그쵸. 네, 기다려주는 거죠. 보상, 네. 뭐 실질적인 보상이 돼. 사람을 기다리게 해줘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성급하게 팔거나 너무 성급하게 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참을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나오는 캐시플로우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점점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이걸 받을 수 있는 분배율이 캐시플로우가 있는 자산들이 하반 경직성이 강해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부동산과 똑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떨어졌대. 근데 내 상가는 월세가 잘 들어와. 그러면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안 팔겠죠. 그렇죠.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했는 얘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한 얘기예요. 이게. 워렌 버핏도 부동산 투자하거든요. 버크셔 해더웨이 돈으로 안 한 거지 개인 돈으로는 농장 투자하고 뉴욕 대학교 앞에 상가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르고 내리는 게 뭐 중요하냐. 월세가 잘 나오면 되는 거지. 현금 흐름이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금이 흐름이 나오는 자산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강하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편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네요. 배당주를 사실 직접 사는 방법도 있는데 배당주 ETF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이 배당주나 배당주 ETF 오늘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오래 관찰해보고 주식 투자 개인들이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노후 준비, 특히 노후 준비를 관련돼서 내가 주식을 좀 하시려는 분들이 1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은요 간단한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배당은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한 기업은요 그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우리가 뭐 주주를 위해서 하겠다 말은 다 하죠. 뭐 말은 다 하는데 맨날 유상증자하고 3호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주주 맨날 위한대요. 실제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배당은 그런 거예요. 꾸준하게 주는 회사라고 그러면 경영진이 그래도 우리 최소한 주주들에서 일정 정도 예의는 갖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배당주가 아주 박살나는 길이 좀 적죠. 그리고 이 배당주가 또 하반 경직성이 강하거든요. 큰 폭락이 안 나고 얼마 전에 봤더니 뭐 그래서 통신주 같은 경우가 높게 나오는 거는 한 7% 나오는데 통신주들은 거의 일정하게 주거든요. 주가는 많이 안 오르더라도. 근데 통신주가 한 7% 주면
3년 동안 21% 빠져도 나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주 투자가 내가 노후 준비를 하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거나 아니면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거고, 특히 배당금이 성장하면 더 좋고요. 그 배당 성장주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거를 내가 고를 능력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ETF 하시는 게 좋은 대안이 돼요. 미국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배당 성장 ETF가 배당 다우 ETF예요. 배당금은 지금 한 3에서 한 4%밖에 안 나와요, 얘네가. 이 배당 성장이잖아요. 이 성장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작년에는 1년 동안 배당 성장률이 3%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3% 주는 배당금인데 3%에 또 3%가 성장한 거죠, 그죠? 과거 10년치를 보게 되면 성장률이 매년 10%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배당금이 한 7년이면 대략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15년 지나고 나면 3%짜리가 6, 12 배당 성장주 성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계속 사서 모으면서 내가 한 20년 사서 모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15%짜리 20%짜리 거의 임대사업자처럼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더 잘 돼 있고, 한국도 최근에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밸류업 이런 프로그램에서 배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주가는 미국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배당 성장이라든가 배당에 관한 ETF들을 보게 되면 배당금이 거의 증액했어요.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그런 거예요. 뭐 이제는 옛날처럼 주주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기는 어려워진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좀 이익이 나면 배당을 올려줘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하셔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배당 ETF를 하셔도 좋고, 특히 더 좋은 거는 배당 성장하는 유형이 제일 좋고, 배당이 성장되면 이 자산이 증가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좋은 게 여러분들이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 또 세금도 덜 내게 돼요. ISA 계좌로 직접 직투하시는 분들은 물론 외국 주식은 안 되지만 한국 주식은 ISA 계좌로 배당주를 사서 모아나가면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ETF를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계좌라든가 퇴직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 배당주 투자만으로도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20년 투자하셔서 뭐 8천만 원 1억씩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래전부터 이걸 아시고 이건 이해를 하시고 꾸준히 이걸 하신 거예요. 엔비디아처럼 대박은 안 나더라도 이분들은 배당을 척척하게 벽돌 쌓듯이 싸서 배당의 탑을 쌓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한국 탑만 아니라 미국 탑도 쌓을 수 있거든요. 한국이랑 같이 섞어서, 외국만 하는 건 좀 반대거든요. 그 환율 변동이 없는 자산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노후 준비에서 캐시플로우를 만들면서 주식하실 분들은 배당 성장주 같은 데 관심 가지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완벽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든 초보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직접 배당주를 사는 것보다는 이제 배당 ETF를 구매하는 게 좋고, 월징수 ETF 장점이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서 그걸 이제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하방경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죠. 빌딩의 어떤 가격이 떨어져도 월세가 오르는. 그렇죠. 월세만 잘 나오면 버티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그렇죠, 원리예요, 사실은. 이게 수익에 따라서 세금 문제도 좀 클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월 배분형 상품들이 이제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 되는데, 통상 제가 여기서는 배당소득세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15.4%예요. 금액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잖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고, 또 플러스 뭐가 문제가 되냐면 퇴직하신 분들은 이런 소득이 너무 많으면 건보료가 올라가죠. 이게 다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배당소득세 내고, 배당소득세가 뭐 일정 금액 이상이 되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데로 넘어가면 다른 소득 합산해서 계산해야 되고, 배당소득세는 건보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피해가는 방법, 그냥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IRP, ISA를 하면 이것이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계좌는 여러분들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IRP도 합산해서 여기서는 제가 연금저축계좌로 하겠습니다. 물론 상품의 내용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세금에 관한 메커니즘만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제가 한 5천만 원 투자해서 배당금을 한 4% 받았는데 4% 2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걸 일반적인 그냥 계좌에서 내가 사고 팔았으면 15.4%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금저축계좌에 들어가면 15.4%를 과세 안 하고 200만 원은 그냥 내가 받아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배당성장 ETF 샀는데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현금 들고 있다가 내가 또 샀어. 그러면 재투자 복리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또 다음에 받을 때 더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수량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배당금은 한 주당 주는 거니까 내가 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배당금이 더 늘어나겠죠. 배당금이 다음에는 또 늘어나겠죠. 근데 세금을 내가 내요 안 내요? 15.4% 또 안 내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언제까지? 55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게 일찍 시작하셨다. 그러면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훨씬 길어지게 되겠죠. 배당성장 ETF 같은 거를 이제 블로그에서 제대로 분석하신 글을 보게 되면 저도 많이 배우는데 배당이 성장하면서 배당금을 내가 과세 이연해서 재투자하게 되면 이중복리 효과가 발생해요. 이게 처음에 되게 미미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처럼 배당 성장이 10%씩 계속 됐다. 30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내가 계속 재투자를 했다. 세금 안 내고 과세에 이연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배당의 장기 투자에서 배당 수익률도 중요한데 배당의 장기 투자가 이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복리의 가속화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55세에 내가 세금을 낼 때는 15.4%가 아니에요. 모르네요. 연금소득세 5.5에서 3.3으로 냅니다. 과세 이연되고 복리효과 최대한 누릴 수 있고 또 배당 성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낮은 세율로 받고. 근데 ISA 계좌는 좀 다르죠. ISA 계좌는 5년간 연간 2천만 원씩 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총 5번이니까 1억까지 늘 수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세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250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9.9%만 내요. 그리고 끝. 딴 거를 합산을 안 해요. 연금저축계좌도 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안 들어가요. 15세가 되면 우리 비과세 제도가 있거든요. 1인당 5천만 원까지. 많은 분들이 예금만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주식 사도 되거든요. 여기서 배당소득세도 여기 포함돼요. 65세 넘어가신 분들은 5천만 원 비과세 상품을 배당 주식을 사면 배당 ETF나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 세금이 제로예요. 그 비과세니까 당연히 이것도 저 건보료 산정에 안 들어가겠죠. 캐시플로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계좌 개형 INLP, IS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십니다. 배당 성장을 하면서 배당금이 재투자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묘미가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손쉽게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연금저축계좌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배당 받고 배당금 또 사고 그러면 수량이 늘어나니까 배당금이 또 늘고 세금은 계속 안 내고 돼. 국내 ETF 또 국내 판매 해외 ETF 그다음에 이제 해외 ETF 이게 어떻게 좀 다른지. 연금저축계좌와 IS는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연금저축계좌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배당성장 ETF를 산다. 미국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국내에서 많이 팔린 배당 다우지수 ETF가 원산지는 미국이에요. 슈드라고 그래서 SCH인데 찰스 슈왑 고배당 ETF거든요. 찰스 슈왑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걸 이제 한국에서 복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똑같은 미국 지식인데 요 원산지는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나 IS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원산지가 한국인 거여야 돼요. S&P 500도 VO랑 스파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 인덱스 펀드거든요.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원산지가 미국이죠. 저희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거기서 만든 S&P 500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다른 회사도 있고 그게 똑같은 건데 그거는 원산지가 국산이에요. 연금저축계좌나 IS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원산지가 국산인 것만 넣을 수 있다. 당연히 한국 건 당연히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게 뭐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외 자산을 연금저축계좌에 넣는 게 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배당소득세가 여기 들어가면 다 해소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일시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랑 복리 효과를 노리듯이 이제 적립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하고? 미국에서 S&P 500을 이제 시장 전체를 사는 ETF와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요. 미국에는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가 VTI라고 있습니다. 뱅가드 토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한국엔 그게 없거든요. 당연히 직구를 살 수는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VTI가 이제 국산 VTI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VTI가 S&P 500이랑 그래프를 보면 거의 이제 90% 이상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S&P 500대 기업을 사더라도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장 수익률을 놓고서 이제 적립식이 낫느냐, 일시금 투자하는 게 낫느냐,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5년, 10년 이상 가면은 그 미국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는 일시금이 다 유리해요.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이렇게 폭락장이 껴있는 경우에는 적립식이 유리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금이 유리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적립식이 더 편한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나는 시장 전망을 제대로 할 능력이 안 된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장 전망하실 수 있으면 적립식 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고 꼭대기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면 내가 보면은 적당히 중간 가격에 내가 사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코스트 에버리징이에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내가 중간 가격에 사면 언제인가는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간다. 야, 이때만 팔면 난 손해 안 본다. 내가 계속 사들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buy the dip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닥에 사는 거를. buy the dip 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에는. 바닥은 모르고 사는데 buy the dip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사는 시점도 중요한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게 파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버튼 안 팔면 내가 손해 아직 안 본 거거든요. 뭐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손해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젠가 플러스일 때 팔면 되거든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펀드나 뭐 ETF면은 저는 계속 버텨요. 전 차이나도 지금 적립식 넣고 있어요. 손해는 안 돼도 계속. 적립식의 강력한 옹호자이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전 적립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목돈이 깨지면 더 괴로워요. 그래서 적립식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플러스 나는 경험을 해보시면 아, 내가 적립식만 잘 알아도 내가 항상 은행 금리는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게 사실 개인 재무 상태도 있고, 그렇죠? 일시금으로 살 돈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매수하는 거고, 적립 투자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추천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뭐 예를 든 겁니다. 사실 요 금액은 월 150만 원씩 배당을 받으려면 월 지급식 ETF에 얼마를 좀 넣어야 적당할까요, 이게? 3억 원이 현금이 있고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고 150만 원이면 1,800만 원이잖아요, 연간이요. 6% 나는 배당주들을 사면 지금 딱 나와요, 그냥 딱 단순 계산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IS의 계좌에 1억씩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1억 원 그냥 직접 투자하시면 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배당 성장 ETF 같은 거를 넣어서 하시면 3억 원이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이거는 답을 딱 내드리기 어려운 게 내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뭐 난 죽어도 뭐 개별 정보 뭐 이런 분들은 ETF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3-4% 나오는 배당 성장 ETF 같은 것들이 딱 맞으실 거예요. 그게 좀 변동성 상대적으로 좀 작고 깨질 때 똑같이 깨지긴 다 깨집니다. 근데 뭐 어차피 배당 성장되고 나오니까 버텨가면 내가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6%면은 사실 지금 수단이 있죠. 예를 들면 통신주 같은 게 한 6% 나오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배당 성장주, 그래서 이제 배당률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주식을 하면 될 것 같다. 말씀만 들어보면은 이게 ETF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건물 갖고 있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물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죠. 그러니까 노후에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좋은 자산이 하나 있으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완샷 원킬 하셔도.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퀄리티가 제일 좋은 자산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항상. 근데 주식은 퀄리티가 좋은 자산도 우리가 싼 금액에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임대사업자 월세 한 200씩 오피스텔 내가 할 거야. 뭐 하셔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피스텔 갖고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사실 거기서 한 뭐 월세 120 받으시고 현금 흐름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일까지 하면서 내가 근로소득, 뭐 임대료, 주식 배당, 삼일체,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캐시플로우 자산을 게더링 한다고 해서 자산을 모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때 배당주나 배당 성장주는 굉장히 괜찮은 자산이다.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도 갖고 있으면 폼나고 좋잖아요. 그쵸. 심리적으로. 사실은 뭐 내 건물이야 뭐 이러면 좋잖아요. 네, 자기 그 상황이 되면 그쵸. 일단 진짜 리얼 에스트 건물부터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의 건물 같은 이런 배당주 이런 걸 같이 다 갖고 있으면 가장 사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부자분들은 다 걸고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되면 다 포트폴리오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다행히 지금은 ETF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해서 금액이 많지 않아도 내가 포트폴리오 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일반인 분들도 적립식 ETF를 통해서 월세 같은 그런 배당금을 좀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주제가 월 75만 원씩 넣어서 이제 노후자금 10억. 정확한 10억은 아닙니다. 어쨌든 10억 만든 법이고 월 400만 원 연금 받는 법. 사실 이게 저희가 지난번 그 은퇴편 영상에서 노후에 이제 인생 파산 안 하려면 연금이 필수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연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 제도는 이름만 다르지만
형태는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공식이에요, 공식. 3층 연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경제 주체가 국가, 기업,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와도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게 국민연금, 기업과 직장인이 같이 하는 게 퇴직연금, 그리고 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게 세 가지가 공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빼박이에요, 빼박이. 여기서 추가돼야 이제 우리 주택연금 정도가 추가되는 거고, 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그거 이제 셀프 연금이라고 그래서 연금이라 이름은 붙어 있지 않은데 부동산을 사서 내가 월세를 받아. 그게 셀프 연금이죠. 내가 이런 연금 상품 외에 내가 다른 걸 생활비로 조달할 수 있는 건 셀프 연금.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 연금은 기본은 3개예요. 3층 연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기본이고 여기에 좀 옥상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 정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셀프 연금을 만들으셔서 사는 게 이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평균 이제 저희 직장인 월급 300으로 그냥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월 얼마나 이제 연금 저축을 할 수 있고 또 앞에 말씀드린 노후의 연금을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대. 월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매월 실수령액을 한번 찾아봤는데 265만 6,670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26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시세에서 얼마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에 들 수 있느냐, 저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료도 내야 될 것이고, 교통비도 있을 것이고, 아꼈으면 600만 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 50만 원은 연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분이 연간 넣는 게 얼마냐면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넣는 게 매년 이분이 넣는 것이 금액이 한 1,200만 원 돼요. 국민연금 빠져나가고 9%씩 빠져나가고 한 달치 급여니까 월 300만 원 연금에 퇴직연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5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이니까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생각보다 많죠. 정확히 1,224만 원. 이 퇴직연금은 DC형, DB형 차이가 있어요. DB형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고 DC형은 내가 운용하는 거예요. 내가 넣는 50만 원이랑 DC형에서 내가 보수적이니까 불안하니까 한 25만 원씩만 내가 총 75만 원을 수익률 7% 제가 왜 7%로 했냐면 S&P 500이 20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8%였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낮춰서 7% 정도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10년 후에는 1억 3,157만 원 정도가 되고 20년 뒤에는 3억 9천 정도가 돼요. 근데 드라마틱한 건 25년 후부터예요. 6억이 넘어가요. 30년이 되면 9억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거 딱 보셔야 돼요. 복리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넘어가는 순간은 20년 후부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27세에 취업을 해서 보통 55세쯤 나오면은 우리나라는 실제 주된 일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28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20세에 취업을 하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안 높거든요. 그리고 60세까지 일해요. 그러면 40년 운영 기간이잖아요. 보세요. 40년을 만약에 75만 원씩 넣었으면 또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이고 소박한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7에서 8% 구간에만 내가 머물러도 그렇죠.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지킬 수 있는 자기의 끈기와 의지와 약간 검소함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겸손함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30년이라는 직장 생활 동안 어느 정도 가능하다. 완벽하진 않아도 어디 손 벌릴 정도까지는 아니지. 꼭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한 질문이긴 한데 이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 상품이 약간 세제 혜택이나 운영 방식이 좀 다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조금. 만약에 내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넣는데 이게 두 개가 합해진 거거든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부터 넣어야 돼요? 둘 다 넣어야 돼? 이렇게 질문이 생겼어요. 900만 원 늘 돈이 없는데 내가 한 600만 원만 늘 거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제 생각 연금저축계좌에 600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형 IRP에 300을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600만 원 연금저축계좌를 다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을 개인형 IRP에 25만 원씩 자동이체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럼 딱 900만 원이 다 채워지고 세액공제 다 받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운영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연금저축계좌는 그 운용 자산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 비율이 70%예요. ETF를 다 사고 싶다. 나 배당 성능 ETF를 100% 사고 싶어서 못 사요. 70%까지밖에 못 사요. 그 투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젊으신 분들일수록 좀 투자에 더 적극적이신 분들일수록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채워놔서 이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하시고 찾을 때도 또 차이가 있는데 여유자산이 생겨가지고 내가 9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 한도까지 다 넣었다.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잖아요. 이 돈은 내가 언제든지 원래 찾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데 IRP는 연금 개시 이후에 찾을 수 있어요.
55세 이후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금저축계좌 다 채워놓고 나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적 연금에서 저희가 이제 연금저축 상품이 있고 예. 연금보험이 있는데 둘 중에 이제 어떤 걸 가입해야 될까? 무작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0년 이상 장기성 보험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연금으로 넣을 경우에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은 일시납으로 1억, 월 150만 원까지 10년간 넣을 수 있어요. 일시납 1억 넣고 내가 적립식으로 150만 원씩 써서 토탈 다 합해서 2억 8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요 전액 비과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일시납 50억 10억짜리 들어도 이게 비과세가 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수익률은 낮아도 옛날에는 그거를 저축성 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비과세 때문에 돈이 들었었어. 너무 이걸 악용이 되니까 계속 한도를 낮춰였죠.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해약하면 반드시 손해가 나죠. 그래서 연금보험은 비과세 장점이 있지만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늘 때부터 확실히 내가 계획을 세우시면 좋고, 연금저축계좌는 장점이 있죠. 내가 늦다 돈이 없으면 불입 중지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내가 뭐 ETF 사다가 안 사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보험에서 무조건 내야 되니까요. 10년 이상.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으로 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기존 퇴직금 제도도 IRP를 넣을 수 있습니다. IRP를 넣어서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10년간은 퇴직소득세죠. 30% 깎아주고 10년이 넘어가면 40% 깎아줘요. 이런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비율이 거의 98% 이렇게 됐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가는 비율이 한 10%까지 올라왔습니다. 퇴금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일시금으로 받아갖고 내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는 건보료 산정에 들어가요. 퇴직소득세를 깎아준다라는 거랑 건보료 이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연금으로. 근데 단 조건은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돼. 핵심은 그냥 연금으로 받으면 30% 깎아주고 그 다음에 건보료 산정 빠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고 마지막에 인출하실 때 담당 금융회사 가서 상담해보시면 이것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상담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건데, 연금 개시 시점을 언제로 하는 게 좋으냐라는 또 이게 만 55세 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아시는 형님들 얘기입니다. 한 살도 젊었을 때 두 다리 튼튼할 때 여행도 다니고 하려면은 땡겨받는 게 좋다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제 한 형인데 영원 퇴직했는데도 원체 이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니까 뭐 강사 수입만 해도 꽤 많으세요. 형 그거 소득 있으면 깎여요 국민연금. 그랬더니 그래? 다 안 줘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이게 저축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자산 재배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더 가고 많이 내신 분들이든 이분들은 조금 덜 받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연금 개시가 돼도 소득이 많이 있으시면 이분들 다 안 줘, 깎아서 줘요. 그런 분들 연기연금하게 되면 1년에 7.2%씩 늘어나거든요. 첫 번째,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자기 가치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주변에 딱 두 그룹이 있거든요. 사실 제일 해피한 건 이제 두 번째 그룹이겠죠. 내가 돈을 잘 벌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내가 깎여서 받아야 돼? 연기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해피한 케이스인데, 국민연금이 그러하듯이 일반 연금도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늦춰서 하는 분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55세에 내가 퇴직 시점이 다 됐는데 빚이 좀 있다 그러면 조금 인출해서 갚으셔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딱 정답은 없어요. 그러네요. 개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죠. 특히 인출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연금에서 연금 수령하는 방법, 그 시기, 이런 것이 사실은 연금 자산을 우리가 투자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